앞에 집행유예 2년, 3, 그리고 뒤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두 개 제가 있으면은 어차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에 집행유예 2년은 끝났죠. 그럼 이제 뒤에 집행유예는 3년이었으니까 1년 남았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년만 보내면은 이제 이 뒤에 있는 3년짜리 죄도 이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앞에 있는 죄가 있나 마나 한 거죠. 어차피 2년 3년을 받았으면은 짧은 거는 있나 마나란 말이에요. 두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 2년 3년을 이렇게 동시에 그 재판이 끝난 시점에 그 이제 그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유예가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이 동시에 하지 않게 하고 그걸 따로따로 그래서 하나가 먼저 시작을 하고 뭐 2년짜리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2년이 다 지난 후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그 죄로 범한 집행유예 3년 이게 새로 시작해가지고 2년 플러스 3년 해서 총 5년이 지나야 이게 집행유예가 다 끝나게끔 이렇게 그 판사가 하고 싶었나 봐요. 그 범죄자를 혼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안 된다. 그냥 판결이 끝난 때부터 그냥 죄가 몇 개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집행유예가 몇 개든지 간에 다 동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2년, 3년, 5년, 7년짜리 이렇게 죄를 4개를 범해가지고 4개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집행유예는 바로 시작을 하니까 2년 지난 시점에 하나 끝났고 거기서 플러스 1년 더 지나면은 아까 3년짜리 또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차피 그 뭐 여러 개의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각각 다 받아봐야 어차피 하나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제일 긴 거 하나랑 똑같으니까 그럼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고 그렇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산하게 하려고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건 안 된다. 네, 어떤 죄는 그러니까 한 죄의 집행유예가 끝나야 그 다음 죄의 집행유예가 시작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냥 판결 선고되면 바로 모든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다 동일하게 다 기산 시작한다. 그래서 짧은 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다 끝나겠죠. 네, 그렇다는 거. 그랬던 판례였습니다. 아무튼 네, 돈으로 때우는 거 안 된다. 네, 뭐 그 정도만 알았어도 답 골라내는 데는 지장은 없었겠네요. 전형적인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14번 집행유예는 불가불적 사후행위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논점이죠. 옳지 않은 거 종친 회장이 종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나왔네요. 네.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이런 게 참 이게 이제 이 법무사 기준에서는 공탁이라는 공부도 다 하니까 이런 게 친숙한데 이 이 국가직 7급의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사람은 이 공탁법 이런 민사집행 공탁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지문 자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종친회를 아마 그래서 답지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그 자기 과목하고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점들이 나오면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정답 지문으로 하지는 않죠. 예. 왜냐면 그걸 몰라도 다른 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 국가직 7급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이 검찰 사무직 마약 수사직은 공탁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과목이 없으니까. 그쵸? 이런 거를 다 정답 지문을 하면은 좀 곤란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잘 모르는 공탁? 이런 거는 공부 안 하는 건데 이런 게 왜 나오지? 그러면 이런 거는 답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뭐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지금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얘는 옳은 겁니다. 그냥 옳은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종친회 피공탁자로 해가지고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아서 편취를 하고 종친 회장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를 보관하던 중에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건 이제 횡령이냐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반환 거부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불적 사후 행위로서 이미 사기를 저질렀어요. 사기죄가 성립했다. 그러면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가불적 사후 행위 맞다. 이런 거죠. 맞는 지문이고 맞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별도의 횡령죄를 불가불적 사후 행위니까 문제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가불적 상황에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금 4개 지문이 전부 다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요. 그럼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개는 맞고 나머지 하나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구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섞여 있다는 얘기네요. 자, 2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뒤에 절도. 자, 그 다음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절도 이후에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한 거면 이 영업 비밀을 사용하면 그 부정 사용 행위가 그 부정경제방지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이것도 처벌을 받는데 그럼 이거를 불가불적 사후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불가불적 사후 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영업 비밀을 훔쳤을 때, 재물을 절취했을 때 절도, 그 다음에 그 절도한 그 영업 비밀을 가지고 부정 사용했다. 그러면 부정 사용한 죄, 이렇게 해서 이건 따로따로, 네, 따로 이거는 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이런 거는 뭐 판례를 모르면 뭐 답을 못 고달라내죠. 무조건 판례를 알아야죠. 자기합수표는 이건 현금하고 똑같죠. 네, 대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작물인 자기합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작물 취득에 대한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불적 사후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였고, 그다음 관세법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하는 경우에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이미 저기 통관 절차에서 밀수하면은 관세법 위반이죠. 이렇게 하는 거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불가불적 사후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번, 4번, 1번은 별도의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가불적 사후 행위가 맞는 사안이었고, 이 2번은 이거 불가불적 사후 행위 아니야. 얘는 별도로 처벌을 해야 돼.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5번, 1번 2015년도 판례. 갑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구보다 편취해서 행위에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사기죄가 성립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별도 행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번 2008년도 판례. 유용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다. 불가불적 사후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절도 범행이 불가불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 범행 따로 처벌받고 부정사용 행위 따로 처벌받고, 그렇게 해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 네. 이게 딱 이것만 딱 봐도 옛날 판례라는 걸 알 수 있죠. CD. 요새 누가 CD를 씁니까? 그래서 2008년도다. 2008년도에는 CD를 썼나봐요. 2008년도에도 USB를 쓰지 않았나요? 2008년도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인데 이명박 정부 때죠? 2008년도면. 이때 CD를 절취했다고? USB 시절 아닌가 이때? 아무튼 CD를 절취했답니다. 일단 절도죠. 네, 그 다음에 영업 비밀을 부정 사용했다. 그러면은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제 방지 법률상 영업 비밀의 부정 사용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자기합수표는 이거는 93년도 판례. 그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든 거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포함되는, 그러니까 작물을 취득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뭐 조선의 국보 고려청자를 뭐 고려청자 조선 백자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국보를 그거를 도구를 했어요. 도구를 할 수도 있고 박물관에서 훔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작물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고려청자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국 끓여 먹으려고 고려청자를 갖고 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거를 시장 그 뭐 암거래 시장에다가 팔든지 어디다 팔든지 해가지고 돈으로 환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재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물 취득범들이 그걸 작물을 처분하는 거는 당연히 예정이 돼 있는 행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그거를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물 취득 항상 많이 나오는 논점이죠. 불가불적 사후행위 딱 하면은 작물에 관한 거 항상 나오고 논점 하나씩 나오고. 그다음 4번은 2008년도 관세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밀수를 방지하고 이런 관세 수입을 확보를 하기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취득 양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침해되어 버린 것을 평가되는 거기에다가 한 거고, 새로운 법익을 수반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적 사후행위다. 그래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개별적으로 판례들을 뭐 저기 공부해 두는 수밖에 없죠. 네. 16번 경합범. 2차 논점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이죠.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017년도 일단 문제부터 피고인 ABC가 죄를 순차적으로 범했답니다. 이 중 A 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대요. 자, A, B, C 범죄를 저질렀는데 A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B, C는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죄들은 그 경합범 관계에 있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이거는 형법 37조, 경합범 37조의 전단의 규정이죠. 경합범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과 후단의 경합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들 사이에서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건 전단 37조 전단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